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NCS 풀이 들고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23년의 첫 시작은 수자원공사가 다음 주 토요일 14일에 시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랑 21년에 수자원공사가 채용 홈페이지 자료실에다가 본인들의 관연도 기출, 즉 작년도 기출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20년 40문항, 21년 20문항이 있거든요. 지금 사이트를 보니까 40문제, 20문항이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전에 올렸던 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 개의 영상에 걸쳐서 60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20년 기출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의사소통, 수리, 자원관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PDF 파일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이게 지금 막 다 촬영한 게 아니고 작년에 촬영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역별로 영상을 다 찍고 나서 하나로 합쳤습니다. 여러 개의 영상을 하나로 합친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문제 넘어갈 때 어색함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학습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거의 뭐 유료 특강에서 제가 하듯이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NCS 풀이 전략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러닝 타임이 1 시간 40분 정도 되거든요. 40 문항 푸는데 1 시간 40 분이면은 꽤나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의사소통에는 글의 형식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좀 보는 게 정답을 빨리 고를 수 있는지나, 뭐 자료 해석에서 대표적으로 분수 계산이라든가 보기 어떤 거 먼저 봐야 될지, 그리고 자원 관리나 문제 해결에서는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푸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 지원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실력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미리 문제 다운받아서 혼자 풀어보시고, 예습이죠. 그리고 본 강의를 이해될 때까지 잘 수강을 하시고 복습할 때 이런 풀이 전략을 본인의 걸로 흡수하는 그런 3단계 전략으로 이번 시험에서, 그리고 올해 공공기관 지원하실 때, 필기시험 보실 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밑에 타임라인 다 걸어 놨으니까요. 문제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워낙에 상세하게 설명해서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 시간까지 같이 좀 표시해서 제가 댓글 보고 그 시간만 누르면은 바로 해당 파트로 갈 수 있게끔 좀 달아 주시면 서로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부터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두 문제, 요즘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문제 있으니까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문제는 추리 문제입니다. 간단간단합니다. 제가 또 문제 풀면서 여러 팁들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명제 1과 2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자, 명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일단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여기 밑에 들어가야 될 거는 이 커피 좋아하는 거나 녹차 좋아하는 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커피랑 녹차 가지고 구성이 된 보기가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랑 녹차 얘기가 나와 있는 걸 찾는 거죠. 1번 안 되고요. 2번 녹차, 커피 있고, 3 번도 안 되고, 4 번,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된다고요. 시간이 없어도 몰라도 2, 4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지 1 번, 3번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명제 2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A 부서 사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A 부서 사원은 녹차를 안 좋아한다고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4번 보면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녹차도 좋아한다?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녹차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2 번인데,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대우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명제 결론을 전제로 가져오는 거예요. 녹차죠. 녹차를 좋아하면 전제를 결론으로도 가져옵니다. 커피를 안 좋아한다. 근데 가져올 때 이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고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 커피 좋아한다. 이걸 뒤로 보냅니다. 커피 안 좋아한다. 녹차 안 좋아한다. 이걸 앞으로 녹차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대우라고 하죠. 예.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가 참이면요, 이 명제의 대우인 요 녀석도 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녹차를 좋아하면 커피를 안 좋아한다. 예, 정답이 2 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 2 번이죠, 이렇게. 예, 요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뭐 정석대로 풀면 이렇게 푸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번이랑 3번 먼저 제끼고, 예, 요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4 번은 확실히 틀렸어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녹차 안 좋아하네. 근데 4번 잘못됐네. 그러니까 2번 찍어야지. 요렇게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 2 번입니다. 얘도 지금 좀 여러 개가 나와 있긴 한데 잘 정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참 또는 거짓 여부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요. 자, 조건. 와인을 마시는 사람은 추리 소설을 좋아한다. 이런 걸 좀 간소화시켜서 이렇게 와, 추 이런 식으로 좀 써 줄 필요가 있고요. 판타지는 낮잠을 안 잡니다. 판타지 낮잠 X 요렇게 해 주는 거고, 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산책을 좋아한다. 위에 그대로 쓰면 되죠. 예, 산책 좋아한다. 그다음 막걸리 마시는 사람은 낮잠을 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막걸리 낮잠 O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방금 문제에서 봤죠? 요 낮잠을 안 잔다 이 두 번째 명제에 대우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낮잠 자는 사람은 판타지 X 요렇게 되잖아요. 앞뒤 바꿔주고 O를 X로 바꿔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요렇게 이어집니다. 여기가 또 이렇게 이어져. 그죠? 막걸리 먹으면 낮잠 자고요. 판타지 안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 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산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산책 좋아하는 사람 나와 있죠. 와인을 마시지 않는다. 얘도 맞습니다. 왜냐면 얘도 대우 산책 안 좋아하면 와인 안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 참이고요. 나 보면 판타지 소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판타지 안 좋아하는 사람은 막걸리를 마신다고 돼 있는데요. 판타지 안 좋아하는 건 여기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데 앞에 이 전제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판타지 X가 막걸리 마신다가 예, 여기 있는 이 나잖아요. 우리는 막걸리를 마시면 판타지 X 이거는 알지만 판타지 X라고 해서 막걸리가 O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그죠? 대우는 순서도 바꾸고 OX도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순서만 바꾼 거를 명제에서 역이라고 하거든요. 명제가 참일 때 대우도 참이지만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 반드시 참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거짓이다도 아니에요. 알 수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1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명제 많이들 어려워하는데요. 예, 직접 풀어보면은 예, 그렇게 막 심하게 심각하게 어렵진 않습니다. 실전에 나온다고 해도 요 정도는 풀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 대우만 잘 활용하면 명제는 웬만한 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3 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추리인데요. 조건을 보고 반드시 참인 진술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어렵지 않고요. 막 먼저 시행됐다, 후에 시행됐다 이러니까 순서 배열만 잘해주면 돼요. 자, 첫 번째 산업은 예, 고객 만족보다 먼저 시행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부패 방지는요. 산업안전보건 이후에 시행이 됐다. 그 고객이랑 부패 둘 중에 누가 먼저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산업보단 뒤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요. 부패 방지 이후에 시행이 됐다. 성희롱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직장도 부패 이후에 시행이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부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아는데 이 고객이랑 그다음에 직장 예절 얘네 세 개 중에서 누가 먼저인지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지금 확실한 거는 여기가 가장 먼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정답은 4 번이죠. 산업안전보건교육 먼저 찾으면 돼요. 확실한 거 먼저 찾아서 정답 골라주면 되는 거죠. 얘는 성희롱 예방교육 전에 시행됐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푸는지 보셨죠? 확실한 거는 산업이 1 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 2, 3번 막 일일이 보고 따지고 계시지 말고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먼저 찾아 가지고 얘의 정오를 얘가 맞는지 틀린지 먼저 따져 주면은 정답을 쪼끔 더 시간을 단축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문제에서 가져갈 건 방금 말씀드린 것과 우리가 여기 순서 전후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다. 예,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4 번입니다. 본격적인 추리인데요. 김 과장, 박 과장, 이 대리, 최 대리, 한사원, 강사원. 딱 봐도 이 직급이 나눠져 있으니까요. 뭐 직급끼리 묶이거나 묶이지 않거나 그럴 겁니다. 2인 1조로 출장을 갑니다. 출장지와 출장하는 사람들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예, 짝 지어져 있고요. 자, 부산, 인천, 대전 3개의 지역에 한 조가 출장을 갑니다. 나와 있네요. 직위가 같은 사람은 같은 조가 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부, 인, 대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김 과장은 부산과 대전으로 안 갑니다. 그러면 무조건 어디 가요? 인천 가죠. 김 과장. 예, 이렇게 써 주고요. 그럼 여기 과장 못 들어갑니다. 인천에. 그죠? 강사원은 대전으로 갑니다. 강사원. 직위가 과장인 사람과 출장을 안 간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리가 오겠죠. 어떤 대리인지는 아직 몰라요.
박 과장이 부산으로 가게 된다면 이대리와 갑니다. 자, 과장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박 과장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대리랑 같이 간다고 나와 있죠. 이대리. 그럼 남은 대리 한 명이 여기 들어가야 될 겁니다. 대구 가는 거죠. 대전이네요. 그죠? 어쨌든 여기에 이제 최대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남은 사원 여기 한 사원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간단히 나오죠? 어디 있죠? 인천.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이거 수자원공사 20년 기출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빠르게 풀고 시간 단축해서 빠르게 풀고 정답률을 높게 가져가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문제들도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학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K공사 인사팀은 분야별 프로젝트 직원들을 할당합니다. 배치 대상자 명단을 보고요. 조건에 따라서 할당할 때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이랑 니은을 뭔가 보니까 부서예요, 부서. 어떤 부서에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직급들이 막 나와 있고 복잡하잖아. 평가도 나와 있고 이런 것만 보면 좀 쫀다는 거예요. 먼저 쫄고 시작하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정보만 잘 캐치해서 보면 됩니다. 자, 조건을 볼게요. 과장 이상의 직원 숫자는 이 분야별, 그죠? 분야별 직원 수의 과반수 이하가 돼야 된다. 다행스럽게 이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으면 과장 이 직급들이 막 섞여 있을 건데요. 지금은 딱 여기 과장 이상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기 편하게 되어 있죠. 얘네 직원 수는 이 분야별 직원 전체 수의 과반 이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지난 분기에 분야별로 평가가 가장 높았던 직원 중 적어도 한 명은 이번 분기에 동일한 분야에 재배치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마케팅 쪽을 먼저 보면요. 마케팅 요렇게 있는데 여기서 점수가 제일 높은 애가 누구죠? B네요, B. 얘랑 얘 둘 중에 하나는 같은 부서에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개발이니까 얘는 탈락이고, 이 신주임이 어쨌든 마케팅에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둘 중에 하나 2 번이나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각 분야의 담당 직원 수는 가장 많은 분야가 가장 적은 분야의 1.5 배보다 적어야 된다. 직원들 한 개의 프로젝트에만 배치되어야 된다. 뭐 당연한 말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건데요. 지금 뭐 복잡하게 경우의 수 따질 때가 아니고 그냥 마케팅 넣어보고 시스템 넣어보고 맞는 거 고르면 됩니다. 마케팅 한번 넣어볼게요. 자, 시스템 1명, 2명, 3명, 4명, 5명이죠. 여기다 쓸게요. 시스템 5명이고, 그러면 IT는 몇 명이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4명이죠. IT. 그 다음에 마케팅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네요. 그죠? 5개가 됩니다. 자, 가장 많은 분야, 뭐 5명이죠. 가장 적은 분야에 1.5배보다 적어야 된다. 4명에 1.5배 하면 몇 명이에요? 6명이죠, 6명. 얘네보다 작다. 그러면은 맞죠. 정답 2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시스템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였으면 시스템이 한 명 올라가고 마케팅이 한 명 적어지겠죠. 예, IT는 4명 그대로고요. 그러면 6명으로 똑같이 동률이 돼 버리잖아. 뭐뭐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는 미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동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시스템이 들어가면은 똑같아지니까 이 파란 요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위배.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려 그러면 옛날에 우리 내신 하듯이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시스템까지 검토를 다 해요. 그 다음에 마케팅을 고른단 말이죠. 근데 우리 그럴 필요 없이요. 아, 보기 2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네? 마케팅 먼저 넣어봐야지. 조건에 맞네? 마케팅 정답.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4번 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6번 들어갑니다. 거의 뭐 의사소통 능력이랑 비슷하죠.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이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럼 늘 그래왔듯이 내려가서 보기 먼저 볼게요. 구매율을 높이려면 기본적인 인프라 확대, 충전소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 전기차의 관심 수준에 따라 정보 수준의 차이가 비례한다. 즉,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가 많다. 가장 큰 단점은 비싼 가격, 구매 보조금을 강화시킨다. 즉, 가격을 좀 싸다고 느끼게 해준다. 4번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려면요, 대중매체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충전소, 뭐 관심 수준, 비싼 가격, 대중매체가 키워드가 되겠죠. 올라가서 찾아보는 거죠, 이제. 자, 적극적인 정보 탐색을 수행하는 편. 이 구매 의향자는 구매 의사가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 비관심층, 구매 포기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얘네가 이제 관심도의 차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적극적인 정보 탐색을 수행하는 편이다.
장점에 대해 파악, 세컨드카 어쩌고. 자, 그다음에 전기차 장점을 알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비싼 차량 가격, 그다음에 항속거리 제약 등의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고 나중에 포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충전 인프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1번 맞고요. 그다음에 비싼 차량 가격도 나와서 3 번도 맞습니다. 자, 비관심층은요, 주로 TV 등의 광고 이런 걸로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은 4 번이 틀렸죠. 왜냐면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소극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대중매체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죠. 2 번은 보니까 지금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다른 차이점 없었죠. 늘 그래왔듯이 보기 읽고 키워드 잡은 다음에 올라가서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7 번인데요. 요게 이제 좀 문제 처리 능력이라고 할 법한 문제가 나왔죠. 한번 보도록 하죠. 공동 개발한 신약에 대한 300억 원의 순이익을 계약상의 내용에 따라 분배합니다. 조건과 자료를 보고 옳지 않은 말을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좀 NCS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요런 숫자들 나오고 표 나오면은 쫌니다. 이게 자료 해석보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료 해석보다 어려워요. 자료 해석은 그냥 딱 보고 계산만 하면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요런 문제 처리 능력 혹은 자원 관리도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얘네는 조건에 따라서 그 계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아간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말하면 남들은 이거 어려워할 때 조건만 잘 보면은 금방 풀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사 갑과 B 연구소 을은 각자의 출자액에 따라서 분배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합니다. 자, 갑과 을은요, 신약 개발로 발생한 총 순이익에서 제조 원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분받습니다. 내려가면 제조 원가 있거든요. 바로 10% 계산해서 옆에 써버립니다. 같이 하면서 가야 돼요. 얘네에 따라 배분 기준이 다음과 같다. 갑은 연구개발비의 10%, 갑이 A사죠. 연구개발비 10%니까 여기에 20, 그 다음에 B는 20%니까 여기에 80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의 15%, 10%면 30이죠. 근데 5% 더하면은 150이니까, 다시 15니까 45가 됩니다. 갑 광고 홍보비의 10%라고 하니까 또 20입니다. 출자액에 대한 조건 1과 2,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갑과 을의 6대 4로 배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일단은 여기 지금까지 써준 금액을 다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요거 다 더해주면은 125가 나오고 얘는 130이 나옵니다. 자,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B 연구소가 앞서네요. 그죠? 자, 다 계산하고 풀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 멈추고 보기를 봅시다. 이익금을 더 많이 배당받은 것. 이익금은 아직 최종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제조원가를 제외한 출자액에 대한 배당액은 A사가 더 많다. 제조원가를 제외한 배당액은 요거랑 요 80에 해당이 되겠죠. 85입니다. A사가 더 많다? 예, 맞고요. 지금은 틀린 거를 고르는 거니까 패스. 자, 모두 150억 이상. 얘도 아직 안 나왔고, 출자액에 대한 배당금만 보면 을의 배당금이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130으로 을이 더 많죠. 얘도 맞고요. 결국에 끝까지 계산을 해 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255고요. 300이 전체 금액이었으니까 남은 금액은 45고요. 얘를 6대 4로 배분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0.6, 0.4 곱해주면 금방 나오죠. 예, 이게 18이고요. 여기가 이제 27, 2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각 더해주면은 이 B연구소 최종 금액은 148이고요. A사는 152가 되겠네요. 둘 다 150억 이상 받을 수 있다? 예, 3번 틀렸죠. 1번 이익금을 더 많이 배당받은 거는 출자액이 더 큰 쪽이다. 이익금 A사가 더 많이 받았는데요. 출자액 따져보면 얘는 1100이고요. 얘는 1000이에요. 예, 그래서 출자액 더 많은 애가 이익금 더 많이 받았다. 얘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죠?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하게 10% 계산만 해주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보시면은 너무 쫄기보다는 일단 조건 차분하게 잘 따져서 계산해 주시면 금방 구할 수 있고요. 방금 제가 파란색 부분 있죠?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굳이 끝까지 계산을 안 해도 중간에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2번이랑 4번이 정답이 아니었지만 다른 문제들에서는 중간 정도에서 봤을 때 정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셔서 문제풀이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최종적인 계산까지 한 다음에 정답을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8번에서 10번 묶여있는 문제를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실전에서 보면 되게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표가 많이 나오고 뭔가 계산까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평가표에 따라서 곱셈을 해줘야 되는 식이 나오잖아요. 여기 있죠. 최종 위험성은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해서 나온 결과값으로 추정을 한다고 돼 있고,
또 여기 1개월 이내에 사고가 한 건 이상 발생, 2점 합산, 사망사고가 한 건 이상 발생하면 여기에 추가로 합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복잡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 원리는 뭐냐면 얘랑 여기 밑에 있는 애 있죠? 이 5개 중에 하나 골라서 점수를 매기고 여기 또 중대성 얘 중에 하나 점수 매긴 다음에 곱해주고 이 조건 있죠 아까 사건이 발생한 거 2점씩 가산해서 최종 점수만 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해당 사항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막상 풀어보면. 구조는 간단하잖아요. 이 표에서 해당되는 점수, 이 표에서 해당되는 점수 곱셈 거기에 가산점 붙는지 파악 이렇게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런 원리로 나오는 것들이 꽤 많아요. 방대한 표 내용에서도 필요한 정보만 찾으면 금방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B공장에서 근무하는 얘는 평가를 진행하고 개선을 할 거래요.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라 합니다. 위험성 추정 기준, 추청이 아니라 추정이죠. 오타낸 것 같아요, 수전에서. 어쨌든 평가 척도고요. 위험성 수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 기준 뭐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지금은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구간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가능성 빈도 척도 그다음에 중대성 강도 척도가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만 볼게요. 최상 5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안전장치 설치되지 않고 표지 없고 그러니까 다 없다는 거죠. 근데 얘는 안전장치 없고 표지는 있어요. 표지 있는 건 동그라미 치자고. 안전수칙이나 작업 표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전장치 접근을 할 수가 있대. 이거 좀 문제 되겠죠. 표지 수칙도 있는데 일부 지키기 어렵다. 안전장치 출입할 수 없어. 이거 좋은 거죠. 표지 있고 잘 정비돼 있다. 피해 가능성은 있다. 이거는 완전 다 잘 돼 있는 거니까 안 읽어볼게요. 그다음 중대성 사망 또는 영구적인 근로불능 완전히 망한 거죠. 이거는 심하게 사고가 난 거고 대는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근데 완치가 가능 응급조치 이상의 필요 휴업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소는 그냥 뭐 큰 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겁나 높은 거를 먼저 찾아주면 돼요. 뭐가 안 돼 있는 것들이 위주로 있을 거거든요. 안 돼 있는 것들 먼저 찾습니다. 자 화학물질 표시 없고 안전장치나 안전수칙도 없고 한 달간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요것만 보면은 지금 몇 점이죠 여기가? 5점이죠 5점 5점에다가 그러니까 가능성이 5점이고 한 달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요거는 3점 그죠? 그래서 15점이 될 것 같아요. 사고 발생은 없다고 하니까 됐고요. 가드라인이 있으나 부실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 어딨죠?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 3점이죠? 3점이고 일부 지켜지지 않다. 일부 아까 봤죠 여기 3점 맞고 사망이나 절단의 부상 완전 위험하죠. 이게 4점인데 자 최근 1개월 이내에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면은 2점이 추가되는데 사망이면 2점이 추가되기 때문에 사망 하나에 4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 곱해주면 12에다가 4 더하니까 16이 됩니다. 이 기계적 요인이 일단 지금 가장 높은데요. 밑에 보면은 발생 건수 없고 부상사고 발생 2건 한 건 이상 발생하면 그냥 2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가산이 2점이 된다고요. 근데 막 다 설치돼 있대. 설치돼 있대. 그러면은 이 점수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휴업 후 완치 가능한 부상이고 여기는 휴업이 또 필요 없는 부상이라 돼 있잖아요.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다고 지금 대략적으로만 봐도. 그래서 얘네 두 개는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계적 요인이 정답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딱 봐도 지금 물리적 요인이랑 기계적 요인 두 개가 심각한데 가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여기 있잖아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정말 없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것들 지금 사망, 신체 부위 절단에다가 사망사고가 실제로 발생했구나. 이래서 얘가 가장 높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냥 2번 찍고 넘어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읽으면서 매치시키겠다라는 마인드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단서 조항이 나오면 이게 들어간 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출제자들도요. 문제 낼 때 이런 변수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가능성으로 이런 조건이 직접 들어가 있는 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8번 풀어봤고요. 9번, 10번은 사실 앞에 조건들이랑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 잘 만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9번 산업안전관리자가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감소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찾아본 주의사항이다. 이거를 참고해서 작성된 대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기 먼저 보는 거예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안전장치 설치, 제정할 때 작업자 의견 참고,
이거는 앞에서 본 거고요. 작업자 의견 참고가 이제 새로 들어간 거거든요. 주의 깊게 보신 거고, 설비의 위험 부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드 강화해서, 아까 앞에 가드 설치돼 있긴 하지만 접근하기 쉽다라는 식으로 나왔잖아요. 새로운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 작업자들에게 중량물을 이동할 때 무리하여 들지 않고 작업하도록 지시한다. 이게 대책인가? 아니죠. 자, 4번. 생산에 지장이 없는 일자를 확인해서요, 돌출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 작업을 시행한다. 여기가 포인트겠네요. 생산성에 위배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위에 나올 겁니다. 일단은 요것만 봐도 정답이 3 번이겠다. 아니, 무리하여 들지 않도록, 중량물을 드는 작업자들한테 어떻게 무리하지 않도록 얘기를 합니까? 그죠? 중량물이라는 건 무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입니다. 새로운 위험성 유무를 확인을 한다. 뭐 이거 위에서 나왔죠? 2 번, 그죠? 아래서 나왔죠? 그다음에 위험성 감소 조치 전보다 위험성이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한다. 판단 행동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의 감소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약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한다. 작업상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이게 이제 4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한다가 1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상당히 쉽게 풀리는 문제였고요. 이어서 10번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전에 시행했던 위험성 감소 대책의 결과를 작성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걸 또 고르래요. 자, 표가 요약된 것 같으니까 먼저 한번 보죠. 결과표라고 돼 있고, 유해 위험 요인에 뭐가 들어가냐. 정리정돈 부재가 들어가야 되나 봐요. 충돌. 그다음에 넘어짐이랑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의 안전보건 조치가 뭐였는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평가한 거, 예, 이렇게 나와 있고, 조치 뭐였냐, 위험 수준 뭐였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적재대 설치를 통한 자재 및 공구별 정리정돈과 이제 위험성 개선하고 나니까 보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읽어볼게요. 위험 요인은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 이 똑같이 나와 있는 건가 봐요. 도구를 가져서 빈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야 완치가 가능했다. 뭐 다쳤나 봅니다. 자, 시행하였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네요. 없애기 위해서 적재대 설치, 자재들 정리했다라는 거고요. 아, 기존에는 뭐였는지 나와 있었나? 아, 여기 있다. 현장 안전 조치와 정리 정돈 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니은에 해당되는 거고요. 감소 조치도 디귿이고, 그 위험 수준은 한 단계 내려가서 낮음으로 변경됐다라고 하니까 4번이 정답이죠. 아, 이거는 무슨 뭐 틀린 그림 찾기도 아니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난이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 고민을 좀 해봐야 실력이 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난이도가 올라갈까? 이거를 안 주는 거죠. 마지막 줄을. 얘를 날려버리고 직접 이 가능성이랑 중대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생각해서 이 수치를 계산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능성 빈도 척도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조치를 취함에 따라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하게 만들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지금 약간 높음이었죠. 9 였으니까. 내려갔을 때 7, 8에 해당되는지 4, 6에 해당되는지를 또 판단하게 하는 게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냥 이렇게 뚝 주는 게 아니고 이 가능성이랑 중대성을 다시 한번 계산하게끔 만드는 게 조금 더 시간을 소요하게끔 만드는 퀄리티 높은 문제다라는 겁니다. 1번 다음 지문을 보고 기사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볼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뭘 연습해야 되냐,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고 과정을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요. 제목을 고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보기로 가서 큰 틀을 잡습니다. 소재를 파악하고 어떤 내용의 흐름인지, 지금 보기가 4 개니까 4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1번 쇠고기 트렌드 변화래요.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2번 한우 등급 기준 완화로 인해서 겪게 되는 농가의 피해. 2 가지가 다 나와야 되고요. 3번 미국산 쇠고기, 호주산 쇠고기에 밀려나는 한우의 현실. 4번 93년 이후로 처음 바뀌는 쇠고기 등급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쇠고기랑 등급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4번에 비해서 2번은 이 농가의 피해까지 나와야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생각하고 올라갑니다. 19년 12월 1일부로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기존 이런 등급의 쇠고기 지방 함량 기준인 이걸로 완화했다. 이런 숫자들 지금 자세하게 읽을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넘어가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2등급이었던 이거도 어쩌고저쩌고 상향 조정이 됐고 이거의 기준 또 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93년 쇠고기 등급제 도입 이후 처음 개편된 사항으로서 쇠고기 감소로 인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등급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2번 아니면 4번인데요. 어떤 이득이 있을지에 대해서 나오면 나왔지 피해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고르고 넘어가도 되고요. 이게 조금 불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읽어 볼게요. 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트렌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쇠고기 생산 기간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근내 지방도 중심의 이런 것도 각각 평가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마찬가지로 바뀌는 얘기,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제를 찾는 거.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다 똑같아요.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기 먼저 볼 겁니다. NCS의 구성 요소와 활용이고요. 인적자원 관리에 특화된 NCS, 지식기술 태도가 함축된 NCS,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채용제도. 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번 보면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가 계속 나오는데 4번에는 NCS에 대한 얘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재가 아예 드러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4번은 일단 정답이 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NCS를 단순히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채용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단순히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게 뒤에서 반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4번은 여기서부터 제끼고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단순한 채용 제도가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을 지식, 기술, 태도로 구분해서 산업부문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레일 샘플 문항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용된 이 서술 방식을 고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NCS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됐고요. 크게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뭡니까 여러분? 구성 요소잖아요. 나눠진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다음 문단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런 디테일한 거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니고 주제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것들은 제대로 읽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걸 극복해야 시간 단축이 됩니다. 자, 그다음 문단 어쩌고저쩌고 활용되는데 이렇게 되죠. 또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되고 있다.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네요. 그죠?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한 문단에요. 대체로 하나의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NCS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여기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를 하였고요. 여기에서는 활용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가 1문단, 2문단, 3문단 요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언어, 국어, 또 의사소통 이런 언어 관련된 거 얘기를 할 때 1문단, 2문단, 3문단 이렇게 있으면 읽을 때 이 첫 문단이랑 마지막 문단 잘 읽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문단 안에서도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또 잘 읽으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앞과 뒤에 그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은 보통 이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시라든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활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성 요소랑 활용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포괄하는 단어들이 보통 첫 문장, 마지막 문장에 나옵니다. 이런 얘기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그거를 문제 풀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3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제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기가 간단하게 나와 있죠. 다 OTT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장 배경, 성장 과정, 제공 현황, 발전 방향입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인데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1번을 많이 고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2015년부터 제치고 가장 필요한 매체로 부상,
점차 TV와의 격차를 벌려서 이때는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이만큼으로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즉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환경이 구축되었고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일치 불일치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 내용들은 제가 띄엄띄엄 대충대충 읽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만 읽었을 때 정답 1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 성장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식도가 높아졌고 환경도 구축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OTT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국내 방송 시장의 경우 이렇게 하거나 동영상 콘텐츠를 어쩌고저쩌고 증가했다. 어쨌든 뭐 OTT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이렇게 절반 이상에 해당을 하고요. 성장은 이런 거의 결과가 아니라 유료 방송 사업자와 기존 곡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의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성장 배경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을 1번 찍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2번에서도 성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까지 유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장 배경은 지금 성장했는데 과거에 이러한 배경들 때문에 성장을 했습니다라는 것이고, 과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 문단에 현재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정답이 1번이 아니라 2번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거를 읽어볼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최근 요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논리를 통해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거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현재는요, 2022년을 말해야만 그 현재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약간 이런 식의 서술 방식, 이런 식의 뉘앙스로 서술이 되고 있으면 현재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많은 분들이 1번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성장도 있고 아래도 성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문단까지 유의 깊게 봤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현재 진행형의 서술어로 기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보다는 2번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인데요. 4번은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문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보기를 좀 짧게 짧게 쓰려다 보니 여기 지원 요건 있죠. 장려금 지원 요건을 세세하게 뭐 30일 이상 이런 것까지 써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조건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일부입니다. 지원 요건이 아닌 거를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보기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좁혀 놓고 들어갈 거예요. 기간제 파견 근로자인 임신, 출산, 육아휴직 여성 근로자를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재고용. 재고용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2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했다. 3번 근무한 적은 없으나 출산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여성을 고용했다. 4번 이런 것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끊고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답을 3번으로 고르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기준을 보면요. 이미 1번, 3번, 4번은 고용돼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 출산 육아기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기간제 파견제 근로자인 사람이 이거를 임신, 출산, 육아휴직을 썼을 때 나중에 재고용을 했다. 이 사람이 기준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직원, 그죠? 2번도 현재 직원이 우리 그 근로자에게 이거를 부여했다라는 것이고, 4번도 지금 우리 직원이 이거를 사용을 할 건데 이 사람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메꿔줬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근무한 적이 없어요. 애초에 우리 직원인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출산을 하고 나서 그 원래 다니던 회사에 재취업이 잘 안 돼 가지고, 아니면은 거기를 퇴직하고 나왔는데 다른 데서 직장을 잘 못 구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고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체가 조금 이상하죠. 1, 2, 4번은 지금 우리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얘기인데 3번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저는 첫 번째 이상함을 느꼈고요. 근데 뭐 꼭 이 고용 장려금이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회사가 어떤 일을 해야만 주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 번에 해당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 보는 거예요. 자, 지원 대상은 모든 사업주예요. 요건이 이제 나옵니다. 1 번, 2 번, 3번 이렇게 크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먼저 읽는 거예요. 기간제 파견 근로자 재고용 시 인건비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제 보기 1 번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등 부여 시 간접 노무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 부여하는 거 자 2 번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대체 인력 지원 요건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출산 전후 휴가, 그다음에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 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인력을 채용해서 고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 번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요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 번은 어디에 해당되냐? 굳이 꼽자면 대체 인력에 해당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일단 우리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으니까 신규로 뽑은 사람인데 지금 이 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지급 제한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 사실상 요 3개 안에서 이 3 번의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정답은 3 번으로 찍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좀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1 번부터 좀 다른 관점 얘기를 해 보면 기간제 파견 근로자인 임신, 출산, 육아휴직 여성 근로자를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요건데. 이 계약 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 개월 이내에 라는 식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일본 보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죠. 그래서 보기가 깔끔하지 않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2 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30일 이상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기 이번에는 기간이 아예 안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서 20 일을 부여한 거다. 그러면 지원 요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 번도 똑같아요. 이 60 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그다음에 30일 이상 고용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4 번이 100% 맞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의견을 봤는데 그게 이거였습니다. 정답이 2 번이다. 왜 2 번이냐면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 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하기 때문이다. 즉 AND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1 번이랑 2 번을 둘 다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여하고 이 사람을 또 계속 고용해야 된다. 이거 두 개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2 번은 부여하기만 했지 계속 고용을 안 하지 않았냐. 계속 고용을 안 하지 않았냐.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일리가 있는데 자 그럼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하면 채용하여 이거는 AND가 아닙니까 그러면? 얘도 AND거든요. 채용을 해서 채용을 하고 그 사람을 30일 뭐야 60 일인가? 아무튼 "이 일 이상 고용을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AND이기 때문에 2 번이 정답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문제를 올리면서 정답까지 공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스스로 판단하시라고 여러 가지 이 설명에 대한 가능성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라면 정답을 3 번으로 찍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조금 시원찮은 문제가 맞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험장에서 만나면 풀어내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 기준들을 말씀드려 봤고요. 복습하면서 어떤 식으로 본인은 풀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실용문이고요. 실용문인데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옵니다. 잘못된 내용이 불일치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쪼끔 높아지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고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푸는 방식은 동일해요. 자 첫 번째 이 실용문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 얘를 빨리빨리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하고 요구 사항을 파악을 합니다. 요구 사항이라 함은 여기 가나다라 말하는 거예요. 예. 요거를 먼저 읽어요. 즉 보기를 읽는다는 거죠. 보기를 읽고 다시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위에 올라가서 찾으면 됩니다. 말로만 설명하니까 이해가 좀 어려우시죠?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실전에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K사에서는 기후 변화 우리의 미래 어쩌고 저쩌고 자 잘못된 내용 찾으라고 하네. 응모 자격, 주제, 규격, 방식, 심사 이렇게 하고 시상 내역, 상금도 있고 문의 사항 오케이 됐고 자 이제 보기를 읽을 건데 대화 형식이니까 흐름이 있을 겁니다. 흐름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여쭤보려고. 뭐가 궁금하니?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환송돼서 이 주소 맞니? 주소 이건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출을 하려고 하니까 응모 방법 아까 읽은 데 가서 찾아야겠죠. 여기 제출 이메일 주소 나와 있습니다. 여기로 발송해 주셔야 됩니다. 맞고요. 그러면 기억은 지금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거니까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는데 문의 아까 여기서 찾았습니다, 우리. 내용을 적어서 메일 주소로 보낼게요. 같은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까? 아니죠. 이메일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니은 들어가야 돼요. 니은, 니은. 자, 좋은 하루 되시고, 자, 대학생인데요. 대상 상금은 500만 원이 맞죠? 아까 상금 여기 있었습니다. 대상이고요. 자, 대학생이니까 여기 있고, 한 명 500만 원 맞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자연스럽게 2번이 될 거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인이랑 대학생 대상은 500만 원 아까 봤고요. 고등학생 이하의 경우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형광펜 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보기가 나와 있는 이 대화는 거의 다 읽었지만 자, 지문을 보시면은 제가 되게 일부만 읽었습니다. 응모 자격 뭐 국민 누구나 이런 거 안 읽었잖아요. 주제도 제대로 안 읽었고 규격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여기 뒤에 상금들 구체적으로 읽지도 않았고 몇 명 뽑는지도 안 읽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연습 문제, 이 기출 문제에서는 분량이 적어 가지고 그렇게 큰 체감이 안 될 텐데 실제로 문제가 양이 많아지면은 이 분량이 길어지면은 이렇게 필요한 데만 읽는 게 시간 단축에 엄청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거를 본인 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정답을 맞췄냐 틀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필요한 정보가 뭔지 판별을 해서 그것만 읽어줘야 된다. 그래야 정답률을 높이고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강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정답 몇 번으로 고르셨나요? 4번으로 고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답은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공사에서 이걸 올리면서 정답을 함께 공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직접 풀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번이 보다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학생의 선발 기준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선발 기준입니다. 선발 기준. 그래서 가나다라 바 이렇게 선발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쭉 나와 있는데요. 1번 볼게요. 기억에 학생 선발 절차를 함께 안내해 주는 것이 좋겠어라고 돼 있는데 기억을 보도록 하죠. 전공, 어학, 성적,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서 참가 학생을 선발한다. 대학마다 이 프로그램 선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보면은 4학기 이상 수료자로 이런 학부생을 뽑는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쭉 다 선발 기준에 관한 얘기만 나오는데 여기에 갑자기 절차를 안내를 해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어떤 이 K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선발 공고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제목이 있겠죠. K 어쩌고저쩌고. 선발 기준이 나와 있고 선발 절차가 따로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그 취업 채용 공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용 기준이나 뭐 결격 사유 따로 있고 절차 따로 있고 전형별 일정 따로 있고 뭐 필기 시험, 서류 평가, 면접 평가 세부적으로 따로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선발 기준이라는 카테고리로 아예 밑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발 절차라는 게 따로 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주제에 1번은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볼게요. 2번, 3번, 4번 모두 지원 가능, 지원 기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원 기준에 따라 4학기 수료 예정자가 되니 언어별 기준 점수는 몇 점이니 그 밖에 지원 불가능한 사람은 누구니 뭐 예를 들어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징계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비슷한 다른 프로그램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기준들이 나올 겁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아니 이미 여기 지원 기준에 대해서 되는 애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안 되는 애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결격 사유에 있는 사람들도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기준만 얘기를 해버리면 이 기준에 들어간 애들은 모두 다 가능하다
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자에 대한 설명도 추가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입니다. 이거는 글의 전개 방식을 알고 있으면 조금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냥 깡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깡으로 푸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 실전에서 푸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글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사회보장이 일단 소재예요. 유래, 미래, 역사, 체계입니다. 사회보장이란 용어는요, 이러이러한 거에 사회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등장한 보장이란 용어가 합쳐져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래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규정해서 이거 자세히 읽을 필요 없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규정해서 천명하였고 관련 법을 제정을 했다. 이거 용어를 병기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의 이 역사 3번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사회보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우선 이거를 하는 사회보험이 있고요. 둘째로는 이게 있고요. 셋째로는 사회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래서 사회보장의 체계 4번까지 확인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처음에 이렇게 읽는 겁니다. 사회보장이네. 알 수 없는 것을 골라라. 아, 이거는 설명문이구나. 설명문이구나. 자, 보기 1번. 유래, 미래, 역사, 체계인데, 보통의 설명문에 글의 양식을 떠올리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글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초반에 이제 정의, 유래, 뭐 기원, 현재까지의 진행 방식,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이게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뭐 보통 1문단, 2문단에 그렇게 나오고 3문단 이제 메인에 뭐가 나오냐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이 설명문에서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이 주제, 요점이 여기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여기서 중간에서 다룰 거고, 마지막에 이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예상되는 기대 효과라든가 아니면 뭐 전망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위주로 마지막 문단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들어가면은 보기를 딱 읽었을 때 뭐가 생각나냐? 유래랑 역사는 얘네는 앞부분에 나오겠고 미래는 맨 뒤에 나오겠구나. 그다음 체계는 어디에 나오겠냐? 중간에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문단만 간단간단하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케이. 유래.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연도 막 나오니까 역사겠구나. 됐고. 사회보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아, 체계 말할 거구나. 근데 뒤에 마지막 문단이 없네? 사회보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하고 끝났네?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설명문의 글의 형태, 글의 순서가 유래, 기원,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가 1, 2문단에 나오고 3문단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 혹은 세부적인 설명 이런 게 나오고 마지막 문단에서 앞으로의 전망,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읽고서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니어스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 보기 읽고 위에 올라가서 찾는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런 글의 전개 방식 좀 더 큰 틀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용문입니다. 실용문이고 이거는 뭔가 의사소통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서울교통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기술 능력 있잖아요. 그거를 피셋형으로 출제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거보단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풀이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 공기청정기 제품 설명서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보면은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 바람이 안 나온다 등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문제 볼게요. 위에 설명서를 참고할 때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중요한 거고 점검을 뭐 해야 되냐? 라는 겁니다. 필터 오염, 어린이 잠금, 필터 커버, 팬 보호망. 자, 사용하던 제품의 풍량이 약해지거나 너무 강해졌대요.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 확인해 봐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동 모드, 필터 포장 비닐, 조도 센서가 나옵니다. 자, 두 개 파악했고 읽어 볼게요. 일단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만 찾아보면요. 여기 있네요. 정답은 이 안에 있을 겁니다. 플러그 잘 돼 있니? 어린이용 잠금이 설정돼 있니? 필터 커버, 상부 팬 보호망, 정전 중은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용 잠금 2번, 필터 커버 3번,
상부 펜 보호망 4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 제가 어떤 순서로 봤는지 아시죠? 세부 항목은 나중에 봅니다. 큰 거 먼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 하얀 네모를 읽고, 만약에 여기서도 답이 안 나왔으면 저는 이 화살표 쪽을 읽었을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위에서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9번, 풍량이 약해지거나 너무 강해진 경우. 풍량이 처음부터 약해졌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풍량이 너무 강해졌다 여기 있잖아요. 이 두 개 안에 답이 있을 겁니다. C는 볼 필요 있다 없다? 예, 아예 볼 필요가 없고요. 자, 마찬가지로 네모부터, 하얀 네모부터 봅니다. 필터를 비닐에서 꺼냈니? 필터 포장 비닐 얘기가 있고요. 3번. 자, 그 다음에 장착 잘 돼 있니? 이 얘기는 없었고, 더럽니? 오염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2번 나와 있고, 작동 모드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1번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안 봐도 4번인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예, 여기 밑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Z 클립 모드, 작동 모드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번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제가 이런 문제 유형은 앞에서도 다뤘는데요. 기억나시죠? 응모하는 거. 대학생 일반인 응모하는 거 있었잖아요. 공모전. 그것도 마찬가지로 큰 거 먼저, 큰 카테고리 먼저 보고 필요하면 안에 거를 세부적으로 읽었습니다. 무작정 읽는 거다 아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문제를 먼저 보고 필요한 정보를 올라가서 찾을 건데, 카테고리가 큰 것 먼저 보면서 쭉쭉 내려와 주시면 되겠다. 카테고리가 큰 거를 먼저 보면서 큰 걸로도 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걸 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답률도 높아지고 시간 단축도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인데요. K기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 준수사항입니다. 이거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올바르게 이행된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이용자 준수사항이 나와 있고 1, 2, 3, 4 나와 있는데 저희는 보기 먼저 봅니다. 1번, 시설물 이용한 후에 발생한 쓰레기를 정리해서 한쪽에 모아뒀다. 2번, 지진이 발생해서요 사용 허가가 번복이 됐다, 즉 사용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했다라는 얘기고, 3번, 시설을 훼손해서 일부 손해배상을 했다.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부득이하게 방문을 못하게 돼서 지인이 대신 방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카테고리가 하나도 안 겹치는 거 보니까 1, 2, 3, 4 각각 하나하나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본인의 귀책으로 훼손, 망실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상복구 때문에 여기 일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상복구를 하면 원래대로 완전히 복원시켜야 된다는 건데, 손해배상도 전부로 해야지 일부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사용 허가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천재지변 기타 불강력의 사유, 천재지변이 이제 이 지진이잖아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즉 번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용 허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데 이 승인 없이 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혹은 중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4번,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승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판별이 좀 불가능합니다. 근데 뭐 승인을 받았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 승인 없이 했다고 판단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정답은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는 1대1로 매치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자, 1번 마지막. 발생한 쓰레기는요 수거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한쪽으로 모아두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번도 틀렸고 정답은 깔끔하게 2번이 나오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배울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보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쉬웠고요. 한쪽으로 모아두었다, 이게 수거해야 된다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틀렸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지진을 어떻게 표현을 했나요? 천재지변이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용 허가가 번복됐다라는 말, 그죠? 이 사용 허가가 취소됐다라는 말, 예,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합니다. 말 바꾸기,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하면 이제 2번이 시설 인근 지역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사용 허가가 취소되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요즘에는 NCS가 그렇게 쉽게까지는 안 나오죠. 예. 단어 하나만 바꿔줘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일부 손해배상도 굉장히 큰 함정이었는데 여기 원상복구 때문에 일부가 아니라 전부여야겠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승인 없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판별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문제는 쉽지만 요렇게 좀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것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봤고요. 복습할 때 요런 거 놓치지 말고 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수출이는 사실 거의 안 다룹니다. 왜냐면 이거는 거의 안 나오기도 하고요. 시험장 갔을 때 이거를 공부한다고 해서 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당일의 센스 그다음에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시험장에 갔을 때 한 15 초에서 20초 정도 골똘히 보다가 안 떠오르면 모르겠으면 규칙을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냥 찍고 넘어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수출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스크가 너무 커요. 1분 이상 고민하는 데 시간을 썼는데 그냥 넘어가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쪼끔 고민해 보고 안 보이면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한번 풀어 보긴 할게요. 자, 요거는 규칙이 간단해서 금방 보입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배, 4 배, 5 배, 6 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7 배를 해 주는 거니까 정답은 1 번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시간 단축하는 팁은요. 3,600에다가 7을 곱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거를 계산해 가지고 푼 게 아니에요 방금. 얘네 두 개를 곱하면 앞에 자리가 21 입니다. 근데 21 보다는 뒤에가 또 곱하기가 있기 때문에 커야 되잖아요. 600 이나 곱하기 때문에 21 보다는 숫자가 커야 되기 때문에 2번 탈락, 1 번이 정답. 예, 요렇게 고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실전에서 정말 안 보여 가지고 '찍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할 때 그냥 1, 2, 3, 4, 5번 중에 막 찍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습니다. 점점 숫자가 커져요. 그죠? 어떤 규칙에 의해서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3,600 보다 다음 숫자가 클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3 번이나 4 번은 지워지고요. 1 번이랑 2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죠. 예, 정답률이 여기까지 다 넣으면 25% 였는데 두 개를 제끼니까 50% 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실전에서 아무리 급하고 잘 규칙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센스까지는 발휘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2번 풀 건데요. 도형안의 숫자가 나열돼 있을 때 이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거 두 개 더한 숫자가 왼쪽의 숫자입니다. 오른쪽에 두 숫자를 더하면 8 이고요. 더하면 9 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보면 되죠. 1 이랑 며칠 더해야 또 1이 나오냐 이것만 살펴보면 되는데 정답은 2 번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규칙이 보이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딱히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3 번인데요. 요거는 규칙이 쪼끔 난해해 보이죠? 근데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규칙성이 당연히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 초에서 20초 정도 보고 안 보이면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규칙성이 오른쪽 삼각형에도 적용되었다. 물음표에 들어갈 값을 말하라고 합니다. 구하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게 이 최종 산출값입니다. 산출값. 자, 왼쪽 값이 70 인데 오른쪽에 10이 있죠. 공교롭게 얘네 두 개를 빼면은 7이 나옵니다. 얘네 두 개를 곱해주면 끝나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10 단위로 나오면은 규칙이 쉽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냥 바로 나눠주거나 곱해주면은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은근히 쉽게 나오거든요. 얘도 똑같죠. 두 개를 빼주면 얼마입니까? 21이고 곱하면은 63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 문제니까 잘 보이는 거지 실전에 갔을 때 똑같은 삼각형이 나온다고 같은 규칙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전에서 잘 안 보이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4 번인데요. 요거는 그 조합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탁구 대회를 개최하는데요. 8 명이 총원입니다. 8 명을 A랑 B조로 각각 4 명씩 나눈다고 하는데요. A조에 이제 4 명이 들어가는 거고 B조에 4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별리그를 거친 후 상위 2 명이 토너먼트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A랑 B의 이 최종 승자가 둘이 붙어 가지고 우승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8 명의 참가자를 두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 결국에는 8 명을 두 개 조로 나눠 달라는 겁니다. A랑 B조는 서로 다른 조로 간주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A조에 4 명 1, 2, 3, 4 그다음 B조에 이렇게 1, 2, 3, 4 4 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요. 일단은 총원 8명 중에 4 명을 A조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남은 4명 중 4 명을 B조에 뽑는 거죠. 그니까 얘의 경우의 수는 결국에 한 가지가 되는 것이고 얘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푸는 거냐. 4 명을 고르는 거니까 4 개를 써 줍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다음에 4, 3, 2, 1 이런 식으로
예, 4개니까 4명을 고르는 거니까 4부터 순차적으로 4개의 숫자를 써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나눠주는 개념인 거죠. 예, 마지막에 곱하기 빠졌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예, 8 나눠줄 수 있고요. 여기 2 나눠줄 수 있고, 2개 곱하면 10, 나머지 곱하면 70으로 정답이 1번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A랑 B조 각각 다르고, 8명 중에 4명 뽑고 남은 4명 중에 4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A랑 B조의 구분이 없다. 그냥 서로 다른 조가 아니라 조 1, 조 2 이렇게 해서 여기에 A, B, C, D가 들어가고 여기 E, F, G, H가 들어가든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든 두 개를 같은 걸로 본다. 즉, 조 1과 조 2, 이 조의 구분이 없다라고, 이 조를 구분 안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해서 총 35가지가 나온다 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단서 조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조로 간주한다라고 돼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번이고요. 얘는 재밌는 방정식 문제입니다. 풀이법을 2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기본적인 풀이로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5년차 미만의 직원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수작업 5년차 이상 직원은 1시간에 제품 3개, 아직 숙련도가 덜한 5년차 미만은요. 제품 2개를 제작을 합니다. 이들 몇 명이서 1시간 동안 총 32개를 만들었고요. 작업자의 수는 총 12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X로 두고요. 이 사람 수를 Y로 둘게요. 그래서 X 플러스 Y가 몇 명이다? 12명이라는 것이고 1시간 동안의 작업량은 X 5년차 이상은 3개를 만드니까 3X라고 하고 얘네는 2X가 되는 것이죠. 총 32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2개를 연립해서 풀어주면 답은 쉽게 나오는데요.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은 이 Y를 구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식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빼줄게요. 3을 곱해서 빼줍니다. 자, 이거 거꾸로 빼주면은 y는 몇입니까? 4죠? 정답은 3번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요거를 조금 센스 있게 풀면은 일단은 5년차 이상 직원에다가 몰빵을 합니다. 이게 12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제품 개수는 36개입니다. 근데 인원이 한 명 줄 때마다 개수는 몇 개가 줄어듭니까? 한 개씩 차이가 나죠? 11명이면 35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11명이니까 33개에다가 한 명이 5년차 미만이라서 2개씩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35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명이면은 몇 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 줄어서 34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32개일 때는 2개를 더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5년차 이상이 8명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5년차 미만은 그렇기 때문에 4명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제 생각에 지금 문제는 간단해가지고 방정식, 예, 왼쪽의 방식으로 푸는 게 더 빠를 수 있겠는데요. 문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면 숫자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이 오른쪽 인원을 한쪽에 몰빵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차감을 해나가는 방식이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2가지 방법 다 지금 나온 김에 익혀두세요. 네, 마지막 자료 해석인데요. 자료 해석 맛만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재활용에 관한 자료이다. 해석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일단은 용수 재활용 추이이고요. 단위 1000 세제곱미터 그다음에 퍼센테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왼쪽이 사용 방류량, 뭐 재활용량 여기가 이제 요거를 말하는 것 같고 여기 재활용률 퍼센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색깔별로 다르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 연도가 나와 있구나 확인을 했습니다. 재활용률은요. 재활용량을 사용량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취지는 뭐냐면 이 재활용률 있죠. 요 퍼센트. 얘로 나눠가지고 재활용량을 사용량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해서 얘가 나오는지 살펴봐라. 예, 이거를 의도한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상식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해요.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단정 짓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패스를 합니다. 재활용량은요 전반적으로 사용량에 비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량이 늘면은 늘고 있죠. 이렇게 늘었다가 줄어요. 사용량도 같이 가냐? 얘도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비례한다. 맞는 얘기고요. 맞고. 3번 재활용률은요. 이 맨 위에 있는 요 그래프, 이 활용률은 13년부터 5년 동안 80% 내외를 유지하였다. 자, 5년 동안 80% 내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내외라고 했을 때 이 10%를 얘기를 하거든요. 10%. 그러니까 8이죠, 8. 72에서 88의 범위에 들어가 있냐라는 얘기가 됩니다. 내외라는 기준 잘 알아두시고요. 네, 그래서 맞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난이도를 쪼끔 올릴 거였으면 이 재활용 률이라는 이 그래프 자체를 없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이거를 계산하게 만들어야 좀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하나 해 볼까요? 요거 60439죠. 어림산으로 60으로 잡고요. 얘 어림산으로 그냥 49 뭐 50으로 잡아 버릴게요. 이거랑 이제 80% 즉 5분의 4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분수 비교하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네, 저는 그냥 대각선으로 곱해 버리는 편입니다. 대각선으로 곱해 주면 여기 240 이고요. 여기는 250 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다 즉 얘가 80% 이상이다. 지금 잠깐 지워 볼게요. 81.1%인 거 보이시죠? 예,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끔 80%랑 비교해서 계산을 하게끔 만들었어야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제가 이걸 일일이 81.1%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았죠. 그냥 80% 놓고 얘랑 vs 해 가지고 대각선으로 곱한 다음에 비교해서 풀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요. 얘도 한번 검증을 해 볼게요. 자, 50, 40. 그 얘도 그냥 5분의 4랑 비교하면은 비슷하잖아요. 나는 정말 불안하다 그러면 그냥 49랑 39로 하세요. 5 곱하면 얼마입니까? 195죠. 그다음 여기에 4 곱하면 얼마예요? 196입니다. 80%가 조금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79.9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얘죠. 39랑 5 곱한 거고 49랑 4를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준 거고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난이도는 이렇게 했을 때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사용량과 재활용량의 차이가 가장 큰 해는 2017년이다. 이거 그래프 높이만 비교해주면 되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요. 예, 그래프 높이가 여기는 이만큼인데 여기는 이만큼으로 더 크죠. 단순 수치 앞자리만 비교를 해도 여기는 11이고요. 60에서 49 빼니까 11이고 얘에서 얘 빼면 15입니다. 예, 그래서 2016년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알 수가 있고요. 이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초록색으로 방금 풀이한 이 분수 비교하는 거 일일이 나눠 가지고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80% 5분의 4를 기준으로 두 개의 분수 비교를 해주면 된다라는 게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K공사의 특정 인재 채용 현황이다. 올바르게 해석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네, 표 제목 읽어주고요. 구분값 잘 봅니다. 연도 나와 있고요. 인원이랑 비율 나와 있습니다. 총 신규 채용이라고 하니까 이 값은요. 아래 값들을 더한 값이 돼야 되겠습니다. 뒷자리만 확인할게요. 7, 4 더하면 1이고요. 2, 3 해서 뒷자리 맞죠? 유형별로 또 구분이 되어 있고 비율도 나와 있습니다. 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했고요. 내려갑니다. 특정 인재 채용은 해마다 증가했다라는 거 주의 깊게 봅시다. 해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매년입니다. 예, 우리 기출 풀면서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이런 걸 공부하고 가는 게 기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을 봐주면 되겠죠. 총 인원 283, 324 됐다가 229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는 틀렸고요. 이번 특정 인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졸 인력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비율 보면 되겠죠. 비율 그죠? 고졸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25.1이고요. 근데 보면은 비수도권 지역 인재가 훨씬 많습니다. 그죠? 애초에 여기서부터 틀렸고요. 3번 채용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유형은 여성이 유일하다. 이 전반적으로가 이번 7번 문제 핵심 코어입니다. 해마다 매년 증가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전반적인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여성 한번 보면요. 비율을 봅니다. 16.6이었다가 내려가요 살짝쿵.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됐다가 줄었다가 올라가고 이런 그래프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맞는 거죠. 항상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성이 유일하다라고 하니까 다른 애들을 살펴봐야겠죠. 얘 증가하고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한 게 아니잖아요. 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그다음 장애인을 보면요. 1.4, 2.5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1.4가 여기 있으면 올라갔다가 쭉 내려간다는 거죠. 얘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수도권 지역 인재는 보시면은 또 감소했다가 감소하고 살짝 증가합니다. 전반적으로 얘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졸 인력 증가했다가 감소합니다. 얘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은 여성이 유일하다.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시간 선택제의 채용 비율이 항상 가장 낮았다. 시간 선택제 0% 맞고 3.7%죠. 근데 여기 2.5% 있습니다. 예외가 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3번이 한 번 이렇게 감소하는 게 있기 때문에 헷갈리셨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라는 표현은 항상 증가한다는 거랑 다릅니다. 약간 감소할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증가한다면 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8 번입니다. 요거는 어림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림산을 배워가는 문제고요. 2017 년, 18년 5 분위별 가계소득 비교 자료 바르게 설명한 걸 고르라고 합니다. 예, 만 원, 월이고요. 색깔이 다릅니다, 연도별로. 자, 봅시다.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소득 1 분위 그룹이다. 이거 계산해야 되니까 나중에 보면 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볼게요. 증가율이라고 한다면 증가율 여기서는 2017 년이 분모로 가야 되고요. 2018 빼기 2017 곱하기 100이 이 증가율입니다. 맞죠? 이게 기존의 2017 년이니까 이게 분모로 오고 증가한 만큼 막대로 따지면은 얘가 이제 분모가 되는 거고 얘 차이 있죠? 이 차이만큼이 분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곱하기 100을 해 줘야 증가율 이 퍼센티지까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빠르게 어림산으로 살펴봅니다. 저는 첫 번째로 뭘 할 거냐면은 이 막대의 높이가 가장 긴 애를 먼저 찾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1 분위 그룹이 가장 높다고 하니까 이게 기준점이 되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봐 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92.1이 분모고요. 분자가 얼마냐? 107에서 92 그냥 빼주면요. 한 1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얘보다 이 소득의 증가율이 높은 애면요. 분자는 일단 당연히 커야겠죠. 15보다 커야 되고 분모도 92.1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비슷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요. 2분위 한번 볼게요. 2분위. 얘는 19가 분자가 될 거고 근데 분모가 170.9잖아요. 이거 얼마 증가 안 했는데 분모는 거의 2배가 증가를 합니다.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훨씬 크잖아요. 증가한 비율이 훨씬 크죠. 그러면 당연히 수치는 더 작을 수밖에 없죠. 3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분자가 한 17 정도 될 것 같은데 분모는 231.2란 말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비교하면 거의 증가 안 했는데 분자는 거의 뭐 2.5배 정도 될까요? 예, 그렇게 죄송합니다. 분모 그죠? 2.5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 애는 안 봐도 되겠죠. 이런 원리로 어림산을 했을 때 자, 분자가 15, 나머진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분모가 작아야 큰 숫자가 나오잖아요. 분모가 나눠주는 숫자니까 얘가 작아야 당연히 전체 수치가 커지겠죠. 그런 원리로 1번이 가장 크다, 1분위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어떻게 푸냐? 그래프의 높이 차이를 먼저 봅니다. 높이 차이를 먼저 봐. 근데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제일 작은 거를 골라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간단하죠? 이 수치를 일일이 지금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0초 이내에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높이 딱 눈대중으로 봤을 때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10 몇 정도 되겠구나. 그러면 분모가 제일 작은 92.1, 1분위가 소득 증가율이 제일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증가율의 개념과 이 어림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어림산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나머지 2, 3, 4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소득 분위에서 소득세 증가가 나타났다. 아니요, 5분위 감소했고요. 3번 평균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분위는 3분위 이상 그룹이다. 3분위 200만 원 떼죠. 200만 원 떼니까 안 되고요. 4분위 이상이라고 해줘야겠습니다. 5번 18년 기준 1, 2분위 소득 합계는요. 3분위 소득에 못 미친다라고 돼 있는데 조금 가렸지만 얘가 107이고요. 얘가 180 몇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합치면 280 몇이 되겠죠. 근데 238보다 높으니까 못 미친다라는 얘기도 틀렸습니다. 이 증가율의 개념과 어림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가져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복습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9번이랑 10번인데요. 요거 별표 좀 쳐놓으세요.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표 자체는 어렵진 않거든요. 보세요. 지아디아 불활성화 CT 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CT가 뭐냐? 이 어쩌고저쩌고 접촉 시간을 의미한다. 결국에 시간 초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소독제의 종류, 온도, pH 조건별로 지아디아를 99.9% 불활성화시키는 데 요구되는 CT 값입니다. 즉 원래 활성화가 돼 있는데요. 불능 상태로 만드는 거, 불활성화, 비활성화시키는 데 요구되는 이 시간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위가 초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여기 29라고 돼 있는 게 29초, 초로 가정할게요 그냥. 29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88초고 예 고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활성화시키는 데 힘이 든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거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주어진 자료를 바르게 해석한 걸 고르라고 합니다. 1번 pH와 온도가 동일하다고 가정. 자, 지아디아 불활성화 효과가 가장 큰 애는 유리염소라고 합니다. 자, 유리염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 유리염소가 여기 있는데 오존이랑 이산화염소는 6에서 9일 때 pH가 뭐 다 똑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딱 봐도 시간초가 유리염소 내가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는 뭐다? 비활성화, 불활성화 시키는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가장 큰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소독제가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pH가 9일 때 500초가 걸리는데요. 오존은 2.9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겁나 강력한 거죠. 오존이. 그죠? 유리염소가 효과가 작다,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요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 요것도 중요한데 온도가 낮을수록 활성화 정도가 가장 높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불활성화 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즉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이해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지하디아 활성화 정도가 높다. 즉 불활성화 시키기가 어렵다. 즉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온도 여기 있죠. 낮을수록이니까 이 왼쪽으로 갈수록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인데요. 위에서부터 쭉 보면요. 네, 그쵸. 점점 더 1로 갈수록 1도로 갈수록 이 시간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늘어나고 오존이랑 이산화염소도 마찬가지로 예 왼쪽 온도가 낮은 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 번이 되는 것이고요. 3번 일반적으로 소독제의 pH 값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그 오존이랑 이산화염소는 pH가 이렇게 범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유리염소는 요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소독제의 농도 및 물과의 접촉 시간이 줄어든다. 즉 CT 값이 줄어든다라는 건데요. 아니요. CT 값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줄어든다 틀렸고요. 4 번입니다. 온도가 5 도씩 높아질 때마다 CT 값은 동일한 비율로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26 에서요. 자, 1 에서 5 도는 좀 뭐 5 도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니까 뭐 이렇게 해도 봐도 되긴 하는데 자, 보세요. 일단 여기 한번 볼게요. 자, 63 에서 26 이면 한 40 정도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면 3분의 2가 줄어든 거잖아요. 3분의 2가 줄어서 3분의 1만 남은 건데 여기 비율은 완전 많이 남았죠 지금. 예,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집니다. 깨지는 건데 만약에 5 도라는 게 좀 애매해서 물론 약이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자 요거를 제끼고 간다. 여기서부터 본다. 26 부터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3 차이죠. 앞서 문제에서 우리 증가율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26 분의 3 이고 여기서 여기 가는데 23 분의 4 고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19 분의 4 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동일한 비율입니까? 분자가 4랑 4로 똑같은데 분모가 23 이랑 19로 다르잖아요. 당연히 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죠. 애초에 요거는 동일한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거에서부터 틀린 스멜이 많이 납니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이 불활성화, 활성화라는 그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내려가서 10번을 마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25도에서요. 25도라고 정해 줬고요. 동일한 농도의 오존과 이산화염소, 오존이랑 이산화염소니까 요 두 놈이고요. 비활성화 시키려고 할 때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뭐 농도를 22배, 22배, 11배, 11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 접촉 시간, 즉 CT를 말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올라가서 25도, 25도가 지금 여기네요, 여기. 그죠? 얘네 두 개를 비교해 주면 아 간단하네요. 요거를 0.5로 생각해 주면요. 여기에다가 22를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여기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CT 값이잖아요, 이게 CT 값. 시간초란 말이야. 얘는 0.48초가 걸린다는 거기 때문에
이 농도가 엄청 강력하다는 거예요. 오존은 엄청 강력하고 이산화염소는 11초가 걸리기 때문에 약하다라는 겁니다. 둘이 비교를 굳이 한다면. 그쵸? 자, 그러면 오존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산화염소가 오존을 따라잡으려면 얘가 농도 지금의 농도보다 22배 강력해야지 시간초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산화염소를 22배 강력하게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어디 있죠? 이 동일할 때 오존의 농도를 얘의 농도 아니죠. 이산화염소의 농도를 오존의 농도의 22배로 유지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지금 우리 여기만 봐주면 됩니다. 여기 이 두 개 숫자만 봐주면 되는데 둘이 22배 가량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시간이 없어서 찍더라도 1번 아니면 2번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3번이랑 4번은 11배이기 때문에 아예 고려사항이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0.48초가 걸린다. 즉 오존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때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약한 이산화염소에다가 농도를 22배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강력해지기 때문에 오존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염소의 농도를 22배로 유지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요런 식으로 이 문제는 이 불활성화 정도, 요런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죠. 되게 요런 문제 한번 늪에 빠지면은 계속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몇 시간 뒤에 보거나 아니면 다음 날에 보거나 하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읽었을 때 편견이 조금 걷어지고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 관리를 다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의수문 위주로 보는 기업들을 많이 응시하시기 때문에 자원 관리는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가끔씩은 이 자원 관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자원 관리는 문제 처리 능력 플러스 자료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적 감각도 필요하고 특히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골라 가지고 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또 문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NCS 10개 영역 중에서 자원 관리를 가장 어렵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런 어려운 영역과 문제를 좀 다뤄봐야 나머지 영역이 쉽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감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평소에 좀 어려운 걸로 훈련을 해야 적당한 난이도로 나와도 그게 쉽다고 느껴지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습 꼼꼼히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K사는요, 월 단위로 제품 ABC 중 한 종류만을 판매를 할 수 있고요. 각 제품 판매 시에 월 기본이익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해가 어려울까봐 가령하면서 예를 또 들어줍니다. A만 판매하는 달에는 2억 원의 기본이익, B는 2.5억 원의 기본이익을 냅니다. C는 1억 원이겠죠. 그런데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은요, 분기별로 다르다. 선호하는 제품을 해당 분기에 판매하면요, 2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나옵니다. 예를 또 들어주죠. 3분기죠. 이때는 A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판매할 경우 기본이익인 2억에서 4억으로 이익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각 선호 제품이 나와 있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분기별 제품 선호도를 고려해서 1분기에 최대 이익을 내도록 하면은 1분기 동안 낸 이익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다? 1에서 3개월, 이 총 3달치를 합계를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B를 선호한다고 하니까 얘를 고릅니다. 그죠? 그러면 2.5 곱하기 2 해서 5억을 수익을 낼 수 있다 해서 정답을 1번을 찍고 많이 넘어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분기라는 함정에 빠져서 월을 못 보고 지나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1에서 3월, 월 단위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니까요. 5억에다가 3을 곱해서 정답을 몇으로 찍어야 된다? 15억 3번으로 찍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배우셨죠? 이렇게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된다고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2번 보겠습니다. 좀 내려가 볼게요. 자, 분기별 제품 선호도를 고려해서 최대 이익을 내도록 제품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조합을 짜야 되고요. 각 분기에 판매한 제품을 잘못 연결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1분기 B니까 2.5억 가지고 곱하기 2 해서 5억 맞죠? 이 2분기는 보면요. C가 2배가 돼봐야 2억이에요. 그럼 뭐에 밀립니까? A랑도 타이고 같은 값이 나오고 B 그냥 2.5억에도 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C가 들어가면 안 되고 B가 들어가 줘야겠죠. C 해봐야 2억인데 B 하면은 2.5억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 번이고요. 3 번이랑 4 번은 직접 한번 봐 보세요. 다음 3 번. 분기별 제품 선호도를 고려해서 최대 이익을 내도록 제품을 판매했다면 1년 동안에 이익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 달을 다 구해 줘야 되는 거고요. 방금 2 번에서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될지 정해 놨습니다. BBAB 순서로 파는 건데요. 자, 그러면 B는 여기 2.5 곱하기 2 해서 5억 이고요. 그다음에 2 분기는 마찬가지로 B인데 2.5 억이죠. 그다음에 여기 A 곱하기 2 해 줘서 4억 이고요. 마지막 4 분기 B 2.5 억이 됩니다. 얘네를 다 더한 다음에 어차피 3 개월씩이잖아요. 어차피 3 개월씩이니까 얘네를 먼저 다 더해 준 다음에 3을 곱하는 게 쪼끔 더 쉽겠죠. 각 3을 곱한 다음에 이거를 더해 주지 말고, 이러면 귀찮잖아요. 3 계속 곱해야 되니까. 한 번에 더한 다음에 3을 마지막에 곱해 주자는 게 시간 단축을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더해 주면은 14 억이 나오고요. 여기에 3을 곱하면 42 억, 정답은 4 번이라고 고를 수 있겠네요. 이 문제에선 딴 거는 어렵지 않았고요. 분기별 제품 선호도라고 해서 이 분기만 계산하지 말고 분기에는 3 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계산할 때 여기 제가 한 거 기억나시죠? 다 더한 다음에 3을 곱하자.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 번이랑 5 번도 살펴볼게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예, 맞습니다. 실전에서 요런 문제 만나면요, 일단은 이것만 봐서는 이 난이도와 시간이 오래 걸릴지 적게 걸릴지 가늠이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너무 복잡한 거는 문제를 먼저 읽어주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것만 올라가서 골라 읽으면 되기 때문이고요. S사는 960억 원의 예산 내에서 이거보다 더 쓰면 안 된다는 거고요. 배터리 용량이 40 이상인 전지를 자동차 3,000대 각각에 1 개씩 설치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총 3,000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배터리가. A에서 이 중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연비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보나마나 이 A에서 이 전지의 특성인데 몇 개가 걸러지고 연비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연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자, S사가 선택할 전제는 숫자가 클수록 연비가 좋다, 즉 여기에서는 숫자 큰 애를 골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한번 읽어보죠. 경제성 평가 점수가 가장 큰 전지로 2,500개를 사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불할 금액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경제성 평가 점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 1kW당 단가라고 합니다. 뭐 나눠줘야겠습니다. 뭐뭐 당이라고 하니까 배터리 용량이 밑으로 내려가죠. 분모가 돼야 되고 이 전체 가격이 분자가 돼야겠습니다. 자, 표에서 경계 있는 값은 더 좋은 점수를 계산을 한다. 가령 경제성 항목이 30으로 계산되면 평가 점수를 6으로 계산한답니다. 예, 30이랑, 그러니까 30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근데 더 높은 값으로 평가를 해준다는 거고요. 연비가 6.5면 5로 계산한다. 예, 6.5, 6.5 있으니까 5로 계산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회사에 따라 한 가지 특성의 평가 점수만 이용할 수도 있고요. 각 특성의 평가 점수에 선호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해서 합산할 수도 있다. 선호도에 따른 가중치가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데요. 웃긴 게요, 이 문제에서는 전혀 이 밑에 나와 있는 게 쓰이지가 않습니다. 아예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자원공사가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조금 허술하게,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이렇게 문제에 나왔는데 안 쓰이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지문에 있는데 아예 안 쓰인다라는 건 별로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골라서 판단하는 거랑 이렇게 정보를 줬는데 완전히 이 뭉탱이로 필요가 없는 건 다른 얘기예요.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기서 이런 거 정도는 읽어 줘야 된다, 이런 게 문제에 쓰인다 정도? 예, 그런 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거고, 이거는 여기가 아예 안 쓰였기 때문에 이 출제가 엉성하다, 혹은 6 번, 7 번, 8번 이렇게 얘네를 활용하는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고거를 떼고 가져왔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저는 멘토니까 요런 식으로 분석을 좀 해본 거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사 4번 문제 푸는 거예요. 배터리는 일단 4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D는 일단 제껴 버립니다. 30 이니까 안 되고요. 예산이 960억 이기 때문에요. 3,000을 곱했을 때 이게 넘어가는 거를 다 없애 줘야겠죠. 자, 3,000을 곱하면 얘는 이제 900억 이죠. 근데 얘는 넘어가서 안 되고요. 얘도 넘어가서 안 돼요. 그래서 A, C, D가 남는데, D는 볼 필요 없죠. 예, 이미 이 배터리 용량에서 안 되니까 A랑 C만 남았습니다.
얘 중에서 뭘 보면 돼요? 연비 높은 애 찾아주면 되죠. 예 그래서 5.8로 A가 선택해야 할 전지가 되는 거고요. 간단하죠. 5번 다른 특성은 무시하고요. 경제성 평가 점수만 따진다고 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배터리 용량 1kW당 단가죠. 그러니까 이 단가를요. 배터리로 나눠주면 돼요. 바로바로 나눠줍니다 그냥. 예 50 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35가 되고요. 그니까 35 보다 낮은 애를 찾아야 되는데요. 빨리빨리 보세요 한번. 80 이죠. 얘는 50 몇이 될 겁니다. 55 겠네요. 뭐 아무튼 간에 상관없고 여기도 앞자리만 나눠 줘도 6 이거든요. 그래서 볼 필요가 더 없어요. 자세하게 계산할 필요 없거든요. 이 기준을 잡아 놓고 이 기준보다 낮은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앞자리가 3 인가를 우선적으로 따져 주면 됩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B 전지를 고르는 쪽으로 갈 거고요. 2,500 개를 살 건데요. 단가가 3,500 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앞자리 35 해 놓고 앞자리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5, 25, 125 고요. 여기 75 하면은 875 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 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자원 관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뭐를 따져 줘야 된다 이것만 판단이 되면 생각보다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두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비해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고 실제로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인데요. 잘 보시면은 자료 해석보다는 계산이 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을 잘해야 이 자원 관리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른 다음에 숫자 계산을 얹어 주는 게 자원 관리이기 때문에 맨날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의사소통 당연히 잘해야겠지만 문제 해결 능력을 잘하면 다른 영역도 잘할 수 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NCS의 영역들은 사실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얽혀 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의사소통 능력을 잘하면, 즉 문서 이해 능력이 뛰어나면 속독 능력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료 해석, 자료 파악도 되게 빨리 할 거고 문제 해결 능력에 뭐 여러 조건들이 나오는 것도 되게 슉슉 빨리 보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문제 해결 능력이 출중해 가지고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거, 내가 필요한 정보만 빨리빨리 보는 능력이 뛰어나다면 당연히 의사소통이랑 자료 해석할 때도 많은 방대한 지문과 자료 사이에서 필요한 것들만 쏙쏙 골라 가지고 보면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모든 영역들이 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 8번 문제는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8 번은 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시속이 아예 안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무래도 올리다가 누락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누락한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올리다가 누락을 한 것 같아요. 이 시속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길이 가장 빠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원활히 여기 있고 여기 있어서 '이 루트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저희 뇌피셜이고요. 아무런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속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단 시간 구할 수가 없습니다. 8 번은 그냥 버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미리 좀 거르고 올리려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안 풀어도 된다고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6, 7번 볼게요. "황과장은 소속 회사의 5개 지점." 이런 거 진짜 귀찮아요. 그죠? ABCD 일을 다니려고 하는데요. 어떤 데는 통행이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밑에 표로 나와 있어요. 뭐 대충 표 쓱 보시고요. 가령 A에서 출발이 B로 가려면 3km를 가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알겠고.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 황과장이 D에서 출발해 A까지 거리가 가장 짧은 경로로 가려고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점만 나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에서 A로 갈 건데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구해 달라는 거고요. 황과장이 A에서 출발해 E까지 거리가 가장 짧은 경로로 가려고 할 때 경로를 구하라고 합니다. 뭐 일단은 여기 표를 대충 도식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A가 이제 B랑 C는 갈 수 있고요. D는 못 간다고 하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고요. 3, 2. 저는 이렇게 실전해서 풉니다. B는 C로 이어지니까 여기 1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D 2km, 여기 4km, 다시요. 2죠, 2. 예, 2가 이제 4km가 됩니다. 그 다음에 D가 이제 B랑 이어질 때 2km고요. C랑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로 그냥 이어 버릴게요. 이게 1km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 E를 이어줘야 되는데 이게 또 2km래요. 그죠? 그 다음에 E는 B랑 D랑 이어지는데요. 이미 다 이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거리 감각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긴 거는 1 킬로인데 뭐 짧은 건 2 킬로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전에서 지금 이런 거 따지면서 이쁘게 그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도식화를 빨리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막 이쁘게 거리 재면서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D에서 A까지 가장 짧은 경로 구해 주면 되는데요. D에서 A를 살펴볼 겁니다. D에서 A를 살펴볼 건데 지금 보시면 이 사이드로 돌면은 1 킬로, 2 킬로 해서 도착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다 해 보시면 알겠지만 더 뭐 거리가 멀고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D에서 C 갈 때 1 킬로고요. 그다음에 C에서 A 갈 때 2 킬로. 예 이렇게 최단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예 정답은 2 번으로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표로 보는 거보다 오른쪽에 만든 이 도식화 그림이 훨씬 더 간단하죠. 예 그래서 일부러 이런 작업을 한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번 같은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푸셨을까요? 일일이 지금 이거 찾고 계시면 안 되고요. 보기 1, 2, 3, 4 대입해서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그냥 이거는 표 보고 바로바로 써 주면 돼요. 3. A에서 다시 B에서 E로 갈 때는 4 죠. 그래서 7 이고요. 그다음에 A에서 B 갈 때 마찬가지로 3, B에서 D 갈 때는 2고 D에서 E 갈 때도 마찬가지로 2 입니다. 얘도 7 이네요. A에서 C 갈 때 2, C에서 B 갈 때는 1 이고요. B에서 E 갈 때는 예 4 입니다. 그다음에 A에서 C 이거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1, 2, 3 번이 전부 다 이제 7 이잖아요. 그럼 정답은 당연히 4 번이겠죠. 가장 짧은 경로니까 얘는 7 보다 작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전에서 이렇게 4번 찍고 바로 넘어가는 편인데 불안하니까 한번 볼게요. A에서 C 갈 때 2 고요. C에서 D 갈 때는 1 이고요. D에서 E 갈 때는 2 였죠. 그래서 거리가 5로 나오네요. 정답은 4 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거 보면서 짧은 경로 찾지 마시고요. 보기 바로 대입한 다음에 골라 주시면 되겠고 지금처럼 1, 2, 3번 앞에까지가 다 똑같다 그러면 당연히 답은 4 번일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근무평점에 따른 뭐 희망 부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죠. 문제 해결 능력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조직 이해 능력이랑도 연관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에서 20년, 21 년에 서울교통공사는 10개 영역이 다 나오거든요. 이 조직 이해 능력에서 피셋형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뭐 문제 해결이나 자원 관리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어찌 됐든 봅니다. 개발 경영 관리 세부서에 인턴으로 근무한 5명의 직원 A, B, C, D, E는요. 발령이 날 거랍니다. 받은 근무 평정, 희망 부서는 아래와 같다. 직원을 새 부서에 배치하되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수자원공사 그 선발을 할 때 채용형 인턴이라고 해서 일단 인턴으로 뽑고 정규직 전환을 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자 부서별 근무 평점이 나와 있고 희망 부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 지금 세세하게 볼 필요 없고 문제 전체적으로 먼저 읽고 세부 사항을 봐 주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한 직원은 한 개의 부서에만 되고요. 최소 1 명에서 2 명까지 배치를 합니다. 맥시멈 2 명이다. 그래서 개발 경영 관리에 배치가 될 건데 2, 2, 1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각 직원이 희망하는 1 순위 또는 2 순위에만 배치한다고 돼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5 명의 직원 A, B, C, D 근무 평점 합계가 최대가 되도록 부서를 배치할 때 한 부서에 혼자만 배치되는 직원 즉 2, 2, 1로 배치가 될 건데 이 녀석을 구해 달라는 것이고요. 10 번은 근무 평점 합계가 최대가 되도록 배치를 한다면 즉 이 위에 이 9 번에 따라 배치를 한 뒤에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9 번에 따라 배치를 한다면 평점의 합계는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려면 각 문항의 연관성이 없어야 돼요. 연관성이 없으면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되도록 배치한다면이라고 나오면은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아예 새로운 판으로 다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는 친절한 거예요. 우리가 실전 가서도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9 번이랑 10 번이 얽혀 있네. 9번 풀면 10 번은 자연스럽게 풀리겠구나. 9 번을 풀어 봐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적은 시간을 들여서 두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이게 효율성이죠. 예 고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예 평소에 연습하실 때 요런 거 좀 유념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저는 뭐부터 할 거냐면요. 직원이 희망하는 1 순위, 2 순위 부서에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고려를 안 해줄 거를 빨리 걸러내자는 겁니다. A는 관리랑 개발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경영을 지워 주면 돼요. 얘가 안 들어갈 거를 지워 주면 됩니다.
그래서 B도 개발이랑 경영 빼고 관리 지워 주고요. C는 관리랑 개발이니까 경영 지워 주고요. 그다음에 D는 관리 지워 주고요. E는 경영 있고 개발이죠, 개발. 네, 개발을 지워 줍니다. 이 상태에서 합계가 근무 평점의 합계가 가장 높아지는 경우의 수를 골라 주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보시면은 최고점이 4 점이에요. 4점 들어간 거 먼저 체크를 해 줍니다. 4점 체크를 해 줘요. 그럼 개발이랑 관리 한 명씩 찾고요.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 그다음 점수가 3 점인데요. 3점 보면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각이 나오죠. 관리는 일단은 얘 3 점을 먹여 주면 되겠고요. 개발이랑 경영 쪽이 난항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당연히 경영 D가 혼자 3 점을 가져가니까 얘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남은 B가 개발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근데 요런 식으로 배정해 주면 끝납니다. 가장 높은 4점 먼저 배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3점 가지고 잘 따져 봐서 하면 되는데, 경영에는 D 혼자 3 점이기 때문에 D를 먼저 주고 나머지 배분해 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 원리, 이 조건 3 번을 따져 주고 풀면 된다. 이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금방 풀 수가 있었죠. 그래서 혼자 가는 애는 누구다? 경영에 D 혼자 가기 때문에 정답 3 번이고요. 얘네 다 더해 보면은 4, 2, 8 에다가 3, 3, 9, 그래서 17 점, 정답이 4 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6 번, 7 번, 9 번, 10번 두 세트 풀어 봤는데 공통적으로 어떻던가요? 딱 보기에는 표도 나오고 조건도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이걸 도식화하거나 원리만 잘 이해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보면은 금방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연습하면 금방금방 느는 부분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NCS 할 때 특히 문제 해결 영역이나 자원 관리 영역 이런 표들 많이 나오니까 많이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세요. 근데 이런 거는 핵심은 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정보만 취사 선택해서 빨리빨리 읽어주고 거기에 맞게 풀이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방향은 요렇게 가는 게 맞으니까요. 복습 꼼꼼히 하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문제집 보면서 적용 한번 시켜 보시면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